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런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 중지 소식과 함께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급락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400원 하락해서 1.4% 하락했고요. 27,3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 후반까지 계속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관련 종목들도 같이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BHI는 7% 정도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BHI는 강한 모습,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락세에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체코 원전에 대한 주가 영향이 이대로 이제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오늘에 대한 반등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차트로 본다면 지금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다가 양봉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 양봉은 2만 거의 5천원 수준까지 떨어졌던 시점에서 27,300원까지 2천원 가까이가 반등을 했고요. 여기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전날보다 더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초반에는 이제 금 매물이 쏟아지다가 마지막까지는 조금씩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투자 수급은 어떻게 되었는가?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9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80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융 투자가 30만 주, 사모펀드가 30만 주, 연기금 투자자가 7만 5천 주 매수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사모펀드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소식은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5월 8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5월 8일 목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5월 달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만기 물량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는 5월 5일, 5월 6일 긴 연휴를 끝내고 5월 7일 옵션 만기 전날에 바로 장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과도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는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온전한 매수 수급이기보다는 오히려 옵션 만기에 의한 물량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하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래 본 입장으로서 그동안의 옵션 만기일에 가까워졌을 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과도한 매수를 한 다음 옵션 만기 이후에 매도를 급격하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금부터 해서 과거의 옵션 만기를 다 검색을 해보시면 이러한 유사한 패턴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물량이 만기 전에 이렇게 저가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만기일인 내일은 크게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금요일부터는 그에 대한 반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것도 이제 쌍봉 지점에서의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양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V자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적어도 눌러지면서 이 수준에서 머무르거나 오히려 더 하락을 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체코 원전이 향후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체코 원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측에서 EDF에 대한 목리를 이례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 정부에서 지금 EDF를 비판을 한 상황이고요.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을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쾌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체코 정부는 확실히 한수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편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계약을 거의 하겠다라고 체코 측에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고, 산업부 장관이 지금 나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날 발표가 된 것은 사실상 굉장한 외교적 결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외교적 결례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쁜 상황인데, 그게 법원에서 그러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코 내부에서도 계속된 이 체코의 아주 큰 이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한국과의 계약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대의 의견도 나온다는 것이 좀 이런 상황까지 만든 것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체코 정부는 우리나라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베네시 CEZ 체코 전력공사의 사장은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처분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신속 처리를 기대한다라고 하고, 최고행정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브루누 지방법원의 프랑스 전력공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산수원과 계약이 취소가 되었고요. 지금 CZ는 지금 총출동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법원에 의해서 지금 계약이 가로막힌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고를 했을 때 이 법원의 정식 절차를 밟게 된다면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EDF에 대해서 좀 많은 비판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부 장관도 이 현지 회담 간담회에서 계약은 문제가 없다. 요거는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를 한 게 아니라 단지 기간이 밀린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수주가 사실상 수개월 가까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제기가 되었고요. 올해 안에 사실상 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EDF에 대한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4년 테물린에 대한 입찰도 무산을 시킨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 이 문제 제기라는 것이 EDF의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EDF의 문제 제기와 계약 중단은 2014년에 체코 테멜린 원전 3, 4호기 사업 무산 과정과 판박이다라고 합니다. EDF는 입찰 탈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년 7월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를 했고요. 그해 10월 소송 끝에 체코 법원에서 계약 정지 명령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4년 4월에 입찰이 취소가 되면서 사업이 무산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에 10월에 계약의 정지가 나타났고 2014년 4월에 입찰이 취소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력이 있는 만큼 EDF가 원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DF는 우리 한수원이 이 계약을 실주를 하고 아예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됨으로써
유럽 시장 내에 EDF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이게 수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EDF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지방법원이라는 곳이 사실상 지금 중대 사안인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 고위급 인사들이 이미 출국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하루 전에 이렇게 우리가 다 출국하고 고위급 인사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전에 발표를 한다는 것은 이 계약 자체를 부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좀 엮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EDF에 대한 이 계약에 대한 지연술로 인해서 상당히 계약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이 지연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100% 계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라고 왜 얘기를 못하느냐? 올해 10월에 체코가 총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체코 총선에 의해서 이번 지금 정부가 교체가 되었을 때, 그죠? 정부 교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경험을 폴란드로부터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와 이미 이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LOI 계약 체결을 했고요. 이 민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기에서 4기 정도의 수주를 하겠다라고 거의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부지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듯 마는 듯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 정부가 지금 교체가 되었고, 새로운 폴란드 정부는 사실상 친EU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LOI 계약에 대한 내용이 쏙 들어갔고요. LOI 체결한 지도 벌써 2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체코에 대한 프로젝트 또한 10월까지 어영부영 뭔가 시간이 밀리게 되고 계약을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특히 2014년, 13년에서 14년에 EDF가 결국에는 저 계약 자체, 이 원전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상당히 장기전으로 끌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 때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체코 입장에서도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시간이 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또 이제 악용할 수 있는 이제 내부의 적 같은 이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체코 원전 이참에 경제성을 검토해야 된다.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었을 때도 국회에서는 계속 체코 원전에 대한 경제성이 부족하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서서히 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계약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수주 의혹 등 검증 필요성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사 내용은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도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분명히 저러한 상황이 또 나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뭐 여야 할 거 없이 초당적으로 원전 사업에 대해서 탈원전을 탈피해서 원전 사업에 몰두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지금 야당은 몇 달 만에 갑작스럽게 의견을 바꾼 겁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의견일 가능성이 크고 전체 당 자체의 의견 자체는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외적으로 모두 다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체코 원전이 얼마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요한 프로젝트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업 설명회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를 보시면 이 10조를 수주하기 위해서 10조 7천억을 수주하기 위해서 체코 원전 2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3.8조 원의 규모로 거의 10.7조 원의 35%에서 40% 수준의 이러한 고비율의 프로젝트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체코 원전 2기가 자칫하면 올해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 계약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본계약 이후에 하반기에 주기기 계약 예정이었기 때문에 체코 원전 본계약 자체가 수개월 밀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년으로 이 계약 자체가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3.8조 원을 빼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컨센서스 아무리 잘해봐야 지금 이제 6.9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6.9조 원이면 작년 대비해서 훨씬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코 원전 2기가 100%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코 총선에 대해서 10월 달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10월 전에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100%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누구도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었을 때는 체코의 입장에서도 폴란드와 유사하게 친EU의 정권이 들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EDF가 이렇게 장기전으로 이 계약 자체를 무산시킨 경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증권가의 목표치를 제시를 할 때도 보면 증권사들 모두 체코 원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NH증권은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증권,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 이후에 대한 주가 변동성 대비 필요하다. 일단 본계약 자체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대신증권도 마찬가지 체코 원전에 대해서 2025년 2분기 이후 거의 하반기에 계약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증권도 같이 보겠습니다. KB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도 상당히 이제 크게 잡혔는데요. 이것 또한 마이너스로 잡혔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체코 원전 수주가 이제 이 컨센서스의 영업이익을 높게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컨센서스가 이제 수주량을 높게 잡았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SMR 사업에, 그 다음에 가스터빈 사업에 지금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SMR과 가스터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BHI입니다. BHI는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조금 더 재무적인 상태가 좋아 보이고요. 전체적인 주식 무게로 보았을 때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체 주식 수가 6억 주가 넘는 상황에서 이게 50원씩 올라갈 때마다 상당히 크게 시가총액이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 적은 상황이고요.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고 계속 눌러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하방의 가능성만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SMR에 대한 수치를 제가 수치화시켜서 한 기를 수주했을 때 1000억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1000억은 증권가에 제시된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를 62기를 수주를 한다고 했을 때 그 62기에 대해서 6조 2천억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근데 6조 2천억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2030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1년에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익률이 사실 뭐 7에서 8%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면 한 700억 정도, 1000억 정도의 익률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SMR 사업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크게 비중 있게 차지를 하지만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의 매출액이 20조 수준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면 사실 SMR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큰 시장 대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내부에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인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SMR에 대한 이 수치를 반영을 했을 때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주도주 성격에서 무조건 현실 가치에 맞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PER이 좀 더 높게 반영이 되는 만큼 버블이 끼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심을 받을 때, 한번 노를 저을 때, 한번 힘을 받았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성을 띈다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갑자기 트럼프가 8에서 9일에 지각을 뒤흔들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에서 9일이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거든요. 이번 주 마무리 기간에 뭔가 큰 발표를 하겠다. 무역과는 무관하다. 요거 자체는 미국의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발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러시아에 대한 G8에 대한 가입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또 혹은 뭐 캐나다에 대한 주지사 이슈, 계속 캐나다를 미국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단기간에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내용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트럼프가 UAE, 중동 쪽을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UAE 방문을 앞두고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완화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UAE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 1.4조 달러죠. 네, 투자에 대해서 약속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 중동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 다음에 중동 쪽이 이 중국과 좀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중동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UAE와 사우디로부터 대규모 특히 반도체 투자를 받게 되었을 때 이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이끌어낸다면 그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테마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일환으로 저는 BHI가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BHI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이 수주량이 엄청나게 최근에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계속 이제 수주에 대한 그런 수치로 따져 들고 들어간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상 이 지금 가격보다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테마성으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현실적으로 좀 올라가기가 지금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올해 컨센서스가 대폭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보았을 때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단기 차입금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안정적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높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있고요. 이 실컷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을 때 매수를 이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분할 매수 이후에 네, 여러분들과 함께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매도하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실적 자체를 현실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가능성을 제시를 할 때는 그 주식 수가 이렇게까지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식 수가 어느덧 이제 6억 주 이상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만큼 시가총액도 증가를 했고, 지금 이제 50원씩 올라갈 때마다 주식 수가 너무 많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좀 눌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보던 상황과 다른 것은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기회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파이가 증가는 하겠지만 전체 이제 이 수주액 입장에서는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K 원전, 한국이 원전을 수주했을 때 받는 그 체코 원전 2기에 3.8조 정도, 그러니까 한 기에 1.9조 정도를 수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에 하청을 받아서 수주를 하는 것은 2,500억 정도, 3,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량 자체가 6분의 1 수준이라서 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받는 수주량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이 한국이 수주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 왜냐하면 저는 유럽에 대한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봤고요. 이렇게 한수원이 유럽 시장을 포기할 줄도 몰랐고,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합의가 이렇게 조금 우리에게 불리하게 진행될지는 조금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저의 의견에 있어서 좀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 마지막 요인으로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트리거를 당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는 지금은 추가 매수는 절대 금지,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익절을 해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입장에서 계속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체코 원전이 본계약을 이렇게 멈추는 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어지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좋은 소식들, 좋은 기대감만 이렇게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대감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올해 컨센서스가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체코 원전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이 수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주가에 대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 것은 옵션 만기에 대한 특수한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SMR에 대한 추가적인 테마성은 아직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 중동 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또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테마성은 일회성이고, 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부채라든지 그런 차입금, 혹은 이제 장기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K원전 수주 확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춰질 수 있다. 그게 지금보다 저는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요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네,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트럼프에 대한 깜짝 발표로 다음 주에는 이 하락에 대한 반전이 있을지, 혹은 큰 반전 없이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 지연으로 해서 계속 이제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봐야 되고요. 새로운 테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